안녕하세요. 주택산업연구원의 김정래라고 합니다. 두 분의 환영사 개사를 들으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딱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서 지역 실정을 많이 모르는데 원하시는 바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동안 저희 주택산업연구원이 국내에서 민간연구원이기는 하지만 그 주택에 관한 정책들을 25년째 연구를 하면서 중앙의 국토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 중심의 그리고 국가정책 중심의 정책에 접근을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연구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전 세종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조금 러프하게 남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분석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는 주택시장을 진단을 할 때 크게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이렇게 나눴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다른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지역 베이스에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부각시켜낼 수 있는 진단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는 저도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흐름과 시장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특정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받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에 맞는 것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틀은 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전 세종으로 가기에는 사실 대전 세종의 이야기가 없어서 일단 정부의 정책들을 좀 살펴봤고 그런 틀 속에서 대전과 세종시장에 있어서의 그 데이터들을 좀 읽으면서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고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속에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차피 주택시장도 우리의 경제 전체 큰 활동 중에 하나의 영역이고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겨시와 따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작동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저성장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된 국가로서 2, 3%대의 성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모든 정책들이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고 올해는 그 기저효과로 3.8%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인도가 9.9%, 중국이 8%, 미국, 영국도 거의 7% 수준에 우리가 3.8%라고 하면 좋은 성적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보다는 나은 올해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장은 저성장이라고 하는 2, 3%대의 성장 속에서 어떻게 정책들을 만들어 봐야 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고 소득 수준이 우리가 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만 달러를 달라서 가는데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4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4만 달러의 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에 있어서 우리의 소득 수준과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시점적인 부분들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대전시의 장래가구 추계가 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연령별로 조금 가구 추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36년까지 대전은 일단 가구가 증가를 합니다. 가구 증가에 대한 신규 수요를 감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주택시장의 주활동 인구를 30에서 50세까지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60세, 70세들도 집을 사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가구가 일단 늘고 대전이 11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특징들도 있는데 그때 주택시장의 활동 가구가 1만 3천 가구로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구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언제 가구들이 많아질 수 있는지를 대비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2018년에 조금 줄었고 23년에서 26년까지는 연간 3,000에서 4,000 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준비해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줄어듭니다. 모든 연령대가 다 증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짜야 되는 공급 전략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적된 공급의 부족 결과는 주택 보급률 그래프로 나옵니다. 세종은 열심히 인구 대비 있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어야 되지만 대전은 주택 보급률이 1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보다 많이 낮은 거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필요하다고 보이고 천인당 주택수도 그래프가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 인천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전시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수하고 주택수, 총조사 주택수하고 우리는 다가구라고 하는 또 특별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등록 센서스 기준으로 따지면 아파트 비율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 중간에서 보시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비중이 73%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등록 센서스 기준의 가구를 다 고려해보면 50%대로 굉장히 낮아지시는 게 보일 거고 특히 20년 미만 된 주택은 29.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택이 없습니다. 열심히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84%가 집 갖고 싶어하면 대전 시민도 다를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시면 30대도 거의 80% 육박하게 집 갖고 싶어합니다. 집을 못 가질 뿐이지. 이런 차이가 지금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지금 특징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보유식과 이 자가 보유를 보시면 대전이 너무 갭이 큽니다. 집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그대로 80%가 모두 집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갭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거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보시면 30대가 전국적으로 한 40% 정도는 내 집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40%가 안 됩니다. 서울은 26%입니다. 이게 30대가 열심히 집 사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그래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역과 맞춰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도세를 보면 거의 50%가 좋은 집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집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좋은 집을 어떻게 양질의 집을 공급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과거와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이동자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M1 그리고 우리가 경계액으로 묶어놔서 당장 찾을 수 없는 M2 M1, M2 비율을 가지고 유동성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주택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M1, M2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낮게 형성이 돼 있거나 유지가 되면 주택가격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릅니다. 이 지금의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갖고 싶지만 집을 못 갖고 있는 30대도 너무 많고 그리고 좋은 주택도 없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는 더 이제 유동성의 문제가 있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 지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은 없더라도 저점을 찍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정책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건 위험한 시장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해 나가야 될 건지, 문제는 정책 수단 간에 정신없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해낼 건지 문제도 있고, 주택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주택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고 있는 주택 수요를 관측해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주택들을 보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주택이 아니고 이제 적절한 주택, 이제 괜찮은 주택들을 어떻게, 제가 아까 29.1%를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에 괜찮은 주택을 한번 추산해내시면 주택보급률이 훅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주택을 대전시는 어떤 수준으로 측정해낼 건지 보니까 착공 물량이 줄었는데 이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미래의 위험 리스크입니다. 올해 어느 정도는 조금 늘어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향후에 입주 분양 물량이 줄면 리스크 올 수 있고, 소형주택에 대한 적정 공급량을 측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 2인 가구가 는다라고 해서 1인 가구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원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현상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성장도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포더블 하우징이 아니고 에디쿼트 하우징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고 시설도 괜찮고 지불 가능한 그런 집이 뭔가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거 안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거 안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들이 없습니다. 헤비테트에 얘기했던 것들을 몇 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지표들을 매달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실태조사 기반으로. 이 지표를 보고 과연 주거가 안정이 돼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보였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거 안정이 되어 있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여기 RIR 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 사례들은 다 30%가 넘으면 과부담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저 30%의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기준에 따르면 다 주거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맞지 않는 척도들을 걸러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다른 데서 있는 것들을 좀 써머리해 놓은 겁니다. 양질의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도시 규제가 있는 것들은 다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모든 무분별한 것들을 안고 꼭 필요한 건 남기되 해야 되고, 교통수단의 문제와 민간 부분의 참여는 세계에서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참여, 그리고 소득 계층별, 우리가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차피 청년이 일정이 지나면 신혼부부고 그 신혼부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장년 가구입니다. 이게 단절되지 않은 가구를 생애주기로 나눈다고 이렇게 잘라놓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소득계층별로 잘 해야 되고 임대시장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치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처 간에 지금 공유 안 되는 정보가 국토부에도 너무 상존합니다. 대전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주택 경기 순환시계, 그리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주거 안정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지수들의 개발들을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많은 내용들을 제가 두서없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현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재우 교수님의 두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학과 이름이 좀 깁니다. 부동산 금융보험융합학과
제가 학과 이름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어쨌든 학과 이름이 긴 그런 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세종 주택시장 진단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앞에서 김덕래 박사님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대전 세종에 대한 좀 주택시장도 좀 진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후부터 하고 또 제가 특히 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대전 세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한 부분도 약간 넣고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크게 나누면은 주택시장 영향 요인과 주택시장 진단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파트 2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이제 뭐 한국 감정원 자료라든지 또 대전시가 했던 2030 주거종합계획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부동산 역할만 특히 요거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해서 큰 틀에서 들어가다가 이제 대전과 세종시장에 대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주제에서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그리고 이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언제 자료냐면요.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에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 부동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는 소유에서 앞으로는 이용과 개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희들이 찾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접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료도 안 어울리는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각 기관에서 연구원에서 이제 올해 주택 가격을 전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택사람 연구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우리 김덕래 박사님 만약 해놨으면 제가 볼 텐데. 자, 보시면은 지금 대한건설경제연구원 2% 4% 쭉 해놨는데 지금 누계가요.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은 매매 가격이 3.88% 상승했어요. 이거 맞추려고 하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전은 5.69% 올랐고요. 세종은 3.15% 올랐습니다. 세종은 조금 이제 작년에 너무 급감하게 올랐던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폭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이 2.56%, 전세는 아직 달성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는. 그리고 대전은 5.29%, 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요. 세종은 이제 9.37%로 좀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계가. 그래서 사실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안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거에 도달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맞은 데가 어딥니까? 한국은행은 맞았습니다. 상승. 퍼센트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광재 사무처장님께서 아마 얘기하실 게 많을 겁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2017년도에 11월 달을 100으로 기준해서 지금 현재 대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호에 있는 자료를 제가 활용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는 뭐 이 수치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 부동산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5월달에 보니까요. 5월달에 보니까 2017년도 11월달에 비해서 약 47.8% 오른 거죠. 147.8이니까요. 대전이 140.5가 되겠고요. 서울이 116.3이고 전국이 112.2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볼게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알다시피 이 검은색입니다.
2020년 7월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발언이 교복에 촉발을 했던 부분이 가장 큰 상승의 원인이 됐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대전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617 그 부동산 주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그리고 이제 한 개 구를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한 개를 빼놓고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뭐 오히려 이렇게 쭉 상승이 됐습니다. 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세종시는 거래량이 약간 선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 게 지금 거래량이거든요. 그리고 빨간 점선이 이제 그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약간 거래량이 선행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세종시의 세종 시민들이 구입한 부분과 그 외지인들이 구입한 부분을 보면은요, 세종시는 다릅니다. 세종시는 오히려 세종 시민이 매입했던 부분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율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그 외지인의 매입 비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종 시민들이 매입했던 부분들이 더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틀에서는 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종시의 올해 공급 목표는 이제 5,471호로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1,350호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7월 중에 이제 또 1,350호를 이제 분양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정화 방안입니다. 먼저 대전과 세종의 지자체 차원에서의 안정화 방안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그 대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수요에 대한 기반에서 주택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떻든 주거의 여건이라든지 인구 특성, 국가 특성, 젊은 층들이 많은지 노인들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의 현재 문제는 이제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어떤 그런 주거에 대한 문제가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라든지요. 수요를 반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시 성장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주택 수요에 대한 전망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에 약 12만 호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2013년 그래서 연간 약 13,000호 정도가 계약입니다. 이게 제가 2030년으로 바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약 12만 9천호 정도, 1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3,000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유사하게 약 13,000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세종 특별자치 주거종합계획이 2018년에서 2027년까지 되어 있는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을 10% 목표로 해서 열심히 수가 공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굉장히 공급을 하고 특히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공급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한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유형별 공급 계획과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사업 부분들이 사업 제한에 지금 아마 차질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5년 단위라든지 기간을 좀 단축해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양이라든지 공급 부분이 한 기간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 어떤 해는 많이 공급을 하고 어떤 해는 적게 공급하고 하는 것보다는 안배를 통해서 적절하게
분기면은 분기,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4분기 내지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어떤 기간에 따라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대전시에도 입고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빈집이라든지요. 그리고 주거 관련되는 그러한 일반 정보에 대한 구축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가격 예측 그러한 모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자문단, 지금 현재 보면 기존 공동주 사업비 검증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위원회로 갈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세종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가 지난 3월 4일에 내놓은 그런 안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안정화 그리고 외부 갭투기에 대한 차단으로 해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거에 대한 거주에 대한 기간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이제 단속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검증단을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분양가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급 촉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그런 부분,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행사 측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해결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합심의를 기존에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소요된 것을 통합심의를 통해서 이제 1.5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켰다는 것이 이제 방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최대 이제 7개월 단축하겠다는 그런 방안들을 아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획된 물량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중지복합도시 예정지 이외에 대한 그러한 지역에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의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상생 동호인데요. 이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건 이제 시계열 자료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핫페이지에다가 이제 정치 핫페이지에다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12년 7월 이제 출범 이후부터 8월까지, 2020년 8월까지 월 자료를 가지고 VC 모형의 충격 반응에 대한 걸 검토를 분석을 했는데,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충격이 오면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대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러한 음해관계, 반대로 가는 그런 영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한 3개월까지는 그냥 가격이 변동이 없었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대전시의 주택 시장은 반대로 간다라는 게 제가 이제 분석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대전과 세종의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 세종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과 세종의 그러한 지역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그러한 시장 안정화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올라가는 이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인구 분산 정책을 하지 못하고 2020년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전국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GTX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나와 있는 기사의 제목만 제가 가져와 TV조선에 수도권 아파트가 또 역대 최고 상승, GTX 라인 재건축 강세. 한국일보에 보면은 어제 났습니다. 한국은행 집값 거품 경고했는데 GTX 추가 역 기대감에 아파트값 헐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저는 좀 봐야 되는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 주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방에서의 수도권과 차별된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아까 김동래 박사님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에 맞는 주택 정책, 그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택 정책을 위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로 가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 12월 24일 날, 그리고 2020년 작년 7월 30일 제가 이제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아직은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잘 전달은 안 되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은 칼럼을 쓰고 답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 100명 중에서 90명은 저를 욕을 합니다. 나는 월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로 쫓겨나야 되느냐, 300만 원짜리 월세를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왜냐면은 전세시장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세시장은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대비 60%만 되면은 임대 수요가 임차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금리 시대입니다. 우리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게 바로 전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 존재하는 한 매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수의 원인이 되는 게 전세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갭투자 투기를 하는 그러한 것을 시장 혼란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이 결국에는 공적 자금이 계속적으로 갭투자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금융화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게 문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이 보증금을 묶여놓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러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대학원 우리 학생께서 제보를 했어요. 제보. 일기 신도시 3번의 율곡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게 전세 가격 대비 이게 한 3천, 4천 정도 폭락을 했다가 임대차 20법 시행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까 김동래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는 말씀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세 시장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월세 시장에 대한 부분은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주택, 3주택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 되는데 실제 전세 보증금만큼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축소가 되고 주택의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갭투자 투기가 차단될 수 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는 임대차 시장 구조로 적합한 게 월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는 소비가 되어서 가계 경제 및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부 제가 이제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내가 월세를 그러면 300만 원, 350만 원 줘야 되냐라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 수요가 감소가 되면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 부분도 분명히 저는 낮아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월세 제도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규 주택 공급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 주택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자체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월세를 통해서 6개월을 내가 월세할 수 있는, 1년 월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은 현재 2+2라는 걸로 해놔서 굉장히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게 의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거기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세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사라질 수 있는 용어. 첫 번째, 갭투자, 갭투기. 이 용어 사라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전세 대란, 깡통 전세, 전세자금 대출, 마련, 전세 보증보, 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 위험으로부터 이것은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제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유연성적인 부분에서 전세에 관련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부분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지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구입해서 사는 거하고 임차를 사는 거하고의 그러한 큰 갭이 없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보유세가 그런 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 월세로 인해서 시장의 월세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월세보다 규제하는 그러한 가격 상한이 더 낮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차익만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월세를 보조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월세에 대한 부분에서 소득공제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좀 마음을 좀 내려놨습니다. 이게 쉽게 될 수는 없다. 쉽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그런 생각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시장, 임대차 시장에서 이 시장의 월세 변화에 대해서 인식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화,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제가 칼럼에 썼던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거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거복지라는 게 무엇인지. 자,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주거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하우스라고 하는 거하고 주거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용이라는 개념, 주거의 실제적인 개념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 45분 정도 지났는데요. 진지하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 자장을 맡은 보건대학교 정규교수입니다. 약간 이주제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토론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세종연구원 그리고 디테뉴스 24가 주최하는 2021년 대전 세종주택시장 진단 및 안정화 강화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아까 데이터라든지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작년에 대전과 세종의 가격이 굉장히 급등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제 전국 1위, 그리고 이제 대전 2위를 달성을 하는 그러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조금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주택시장이 불안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 그리고 또 오늘 선택한 주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시작하기 전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이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의 주택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김정민 실장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과 또한 유동성 확대라든지 공급도 전환된 정책 방향, 그리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 특히 대전의 경우, 대전과 세종의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 또 상당히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주택 욕구는 도외된 욕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전 세종에 대한 전망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겠다. 대전 같은 경우 2022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되면 일시적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분화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성장 도시로서의 상승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적절한 주택 공급에 대한 그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주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민간 부분의 참여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언급은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 양과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택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에 대한 얘기를 또 고민하셨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했던 이 주제는 대전과 세종의 주택시장의 상승과 하락 요인들, 그리고 안정화에 대한 요인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격과 이제 거래량에 밀접한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내부에서 구입을 했느냐, 외부에서 구입을 했느냐라는 이제 시민이 구입한 물량, 그리고 외지인이 구입한 물량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은 아무래도 외지인이 구입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가졌다, 연관성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종은 반면에 이제 세종 시민들의 아파트 구입이 가격 상승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화 방안에서 이제 지자체 차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급에 대한 촉진 부분들,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라든지, 그리고 정부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리고 대전과 세종의 상승 규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방 분권에 대한 주택 정책을 이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구조 전환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게 어떨게 하는 그런 전환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정리는 했고요. 그러면은 자장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오늘 토론에 5분이 지금 토론자들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듣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대전과 세종의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을 저희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3시 50분입니다. 원래 지금 계획이 지금 저희가 4시 30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4시 30분에 마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오버되는 부분도 조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분 토론자께서 토론 시간을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데 한 7분, 8분 정도 그 정도 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로어에서 제가 한 분이나 2분 정도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토론자는 아니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총분께서 가진 의견도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가나다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투표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장에서의 목소리 좀 듣고 제가 우리 임재덕 부사장님께 지산종합건설의 부사장님께 좀 먼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시민단체 우리 대전 경실련의 이광진 사무처장님 두 번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주최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우리 양승희 책임연구위원께서 세 번째 해주시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세종 특별자치주택과의 김태원 사무장님,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의 이일수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덕 지산종합건설 부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공급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전 시내 지역의 신규 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쪽의 공급에 대해서는 실제 있는 택지가 좀 말고 원도심 쪽이나 도도심 쪽에 재건축 대개발 위주로 공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아까 그림에서 얘기했지만은 그쪽으로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대전 같은 경우는 그 도심지에 일부는 현재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 상향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확대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택 공급이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실철도 1호선 역주변을 해가지고 최근에 대전시에서 용도요금제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는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일부 역세권이 아니고 부실철도 1호선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구도심 쪽에 늘 용도요금제를 좀 알아를 시켜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있는 재건축 대개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시에서 최근에 통합시민해가지고 현재 사업기간을 많이 단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 정비사업 쪽에는 단축은 됐지만은 일반 택지개발 쪽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보다는 좀 긴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완화를 시키면은 공급을 하는데 사업기간 단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간에 따른 소요, 비용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기준 변호사님은 이제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벨 계좌라든지 여기는 역세권 주변에 대한 공급 확대, 통합 심리에 대한 확대 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광진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를 유광진입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탄소 중립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과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탄소 중립이 전혀 다르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 교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랑스가 때제로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국내선 항공 노선을 좀 폐쇄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하고 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그리고 스웨덴은 국제공항 하나 내려놓고 나머지 공항 전부 폐쇄하겠다 발표하고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여기저기서 공항만 들어달라고 하죠. 우리 충청권에서도 공항만 들어달라고 하죠. 지금 있습니다. 또 한 가지에는 어제 이상하게 두 가지 얘기들이 다 진행됐었는데 주거와 관련된 얘기들, 최근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고민하는 얘기들을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원테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일 얘기하고 거리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주거 형태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도시의 주거 형태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따라 만나지 말았는데 생각이 탈 수밖에 없고 일부에서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상당한 그런 논쟁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주택을 얘기하면서 또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경실련이 원래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게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기 전반이 엮여 있더라. 제가 이제 경실련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정부나 많은 연구기관에서 수요와 공급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김동배 연구위원님께서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양질의 공급 정책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과연 이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만 놓고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냐. 저는 약간 다른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이 부동산 가격,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거죠. 보면은 신도시 2기 발표했을 때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신도시 3기도 발표하니까 또 엄청나게 가격이 뛰어요. 실제로 사업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만 발표하면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GTX 노선 발표하고 나니까 그 주변이 또 엄청나게 뜁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 개발 호재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가격 변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발표했었지만은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게 상승 곡선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죠.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전 혁신도시 딱 발표가 되면서 혁신도시가 대덕과 동구로 들어간다 발표되니까 동구와 대덕구가 가격이 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가격들이 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를 이제 광주하고 대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택 공급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은 거는 광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주택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광주에 공급이 최고 많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최고 높았습니다. 대전도 공급이 많았을 때 가격이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면 1년 정도 앞당겨서 가격이 높아지죠. 뭐냐면은, 개발 계획을 발표하죠.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바로 반영되는 그 주변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에 따른 이제 공급들이 이제 착공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택 가격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사무실 앞쪽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개발됐는데요. 한 2억 원 정도 몇 달 사이에 입주 바로 앞당겨 놓고서 한 2억 원, 3억 원 뛰었어요. 뛰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주변 부동산들도 몇 달 동안 계속 세입자만 찾는 거죠, 세입자. 실제로 수요에 의해서 들어온 것들이 아니고 거의 갭투자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격들을 띄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미난 건 그거죠. 우리가 아파트 가격 많이 뛰면은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욕을 하죠. 그런데 자기 지역, 자기 동네 아파트 가격이 뛰었다. 우리 단체장 최고야. 우리 지역 공무원들 일 잘해. 이게 항상 이유를 가져야 되죠. 가격 높은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욕하지만 뒤돌아서는 내 가격 재산이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만족지 않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저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지역별로 가구별로 특성들을 반영해서 이것들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좀 제대로 된 좀 객관적이고 전문가나 소비자들을 같이 모아놓는 어떤 위원회 내부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이제 거기에 기업들도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이 이제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갔죠. 20대, 30대가 세종으로 많이 갔습니다. 세종으로 갔고 또 수도권으로 갔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주택을 좀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세종이 전세 가격이 훨씬 쌌잖아요, 대전보다. 그래서 대전에 있던 젊은층들 대전으로 쭉 빠져들었죠. 근데 지금 세종이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저희 회원들도 갔던 사람들 다시 대전으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뭐 집주인이 올려달라서 나가겠다니까 나가라 했는데 대전도 이제 세입자가 없으니까 돈을 못 돌려주고 이 친구는
여기 대전 와서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실질적인 주택 공급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거고요. 저는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에 있어서도 민간에 개방했죠.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시행하죠. 임대아파트를. 근데 그 대상마다 다 단위가 나죠. 이상하게 대기업들의 자회사만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자회사들이 부도나고 이래서요. 그래서 피해들이 국민들한테 하는데 저는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시행은 공공이 하고 시공을 민간한테 맡기는 형태로 다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대에 일부 시행되다가 지금 또 사라진 토지임대 건물 분양하는 이런 제도들을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공공이 택지를 만들어 놓은 토지에 이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면 결국 이제 건물만 분양이 되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당히 저렴해질 수 있고 큰 부담 없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후분양제 얘기도 하는데 후분양 제도가 바로 뭐 일부 도입되고 일부는 좀 뭐 안 된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도입될 때까지 좀 단계적으로 좀 세부적인 원가 항목들을 좀 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실적으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혹시 제자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시행했는데 이 지역 건설업체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에 가서 당신의 회사 이름 씁시다 했죠. 그랬더니 이름 쓰려면 평당 얼마 내놓으셔. 그래서 그 이름을 했더니 100% 분양을 했죠. 도대체 원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원가. 이게 작사회사 분들의 원가 계산과 건설회사 분들의 원가가 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세부적인 구분양대가 하는지 구분양대가 안 되면은 세부적인 원가 분양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 대한 민간 분양을 중단하자. 이게 강제 수용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토지 뺏어가지고 그거를 민간 기업들한테 분양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 속에서 건설업들을 통일교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민간이 뭐 자기들이 만드는 택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공공이 만들어 놓은 택지에 대해서는 시행 자체를 공공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정의 개발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개발 이익 때문에 형성되는 그런 얘기를 하나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특성을 좀 감안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부분 2월에까지도 한번 제안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20대,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공공택지 확대 아까 말씀드린 토지 임대부 주택임대 강도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후분양제 또 원가를 공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뭐 일부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반해서 또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양승희 연구위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연구원의 양승희 박사입니다. 먼저 대전 세종 주택시장 전망과 안정화를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이 지혜를 모이는 자리에 저를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대전 세종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또 김동대 박사님하고 정재호 교수님께서 저에게 많은 숙제를 주셨어요. 대전 세종 상생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세종이 주택시장이 불안정했던 거는 상당히 외적 요인이 컸었거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서울과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도 했었고, 실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이전에 대한 부분들, 행정수도에 대한 굉장히 큰 계획, 그리고 대전시는 혁신도시 시즌2라는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외적 요인들이 저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에 역시 도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럼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대전, 세종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에 대한 것들을 좀 담보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인구와 가구의 분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앞서 김덕래 박사님께서 대전시의 중공후 미분양의 한 450호 정도가 이 부분이 이제 소형주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코로나19 등도 있고 또 1, 2인 가구들이 이제 소형주택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주택을 원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 중공업 미분양에 대한 건수로 봤을 때는 실제 대전시 서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조금 미분양이 낮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외것들에 대해서는 주택이 중공업 미분양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주택의 유형과 같이 연동시켜서 가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실제 그 장래가구 추계에 대해서도 보면 장래가구 추계가 2017년에 통일청에서 추산이 됐습니다. 실제 그 대전 세종의 그 가구 분화를 들여다보면 저도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보니까 훨씬 더 그거보다 빨리 가구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1, 2인 소형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주택의 그 공급에 있어서 이제 중대형 중심으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실제 그 청년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그 주택 구입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형태로 저는 또 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 소형 주택의 공급도 지금 중공검사 실적이나 같이 연동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 주거종합계획 작년에 수립했던 대전시의 이제 계획은 주 소형 주택이 5, 중형이 3, 대형이 2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또 이것은 또 진행되고 나면 5년마다 재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 준공이 됐고 얼마나 그것이 분양이 되는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광진 소장님께서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 대전시는 21개의 대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이 대학을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거주를 하다가 일자리 근무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실제 대전시에서 양질의 주택을 갖추고 있느냐,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이들 청년들이 이제 주거 실태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저도 전 주기에 걸쳐서 소득의 계층에 따라서 이제 그 주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타겟팅을 해서 생애 주기에 적절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대전시 주거 실태 조사에서도 청년 20대와 30대가 원하는 주거 정책 방향이 달랐고, 그리고 또 신혼 부부가 원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한 공급 코스, 그리고 또 주택의 규모, 그리고 어떠한 주택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단순히 그 아파트만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한다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도 역시 대전시가 이미 이제 73.5%라는 점유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파트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외에도 다양한 주택의 유명을 통한 청년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으로 좀 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 세종간의 그런 주택 수급에 관한 상생 방안 부분입니다. 실제
실제 이제 저희 그 연구원에서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메가시티에 대한 방역생활 경제권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방역 도시계 또한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4개 시도가 연합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 계획을 참여하고 이제 옆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4개 시도가 의견을 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랬을 때 대전, 세종이 주거 정책에 있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들여다보자면, 청년의 그 인구가 어쨌든 파이는 정해져 있지만 대전, 세종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옮겨 다닙니다. 그랬을 때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지속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에 대전, 세종의 그 공적 임대주택은 지금 그 세종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약 한 지금 9%의 재고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12%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누구나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많이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적임대주택을 공공주택 지구 등을 또 지구 지정을 해서 전체 주택수 세대수의 한 절반 정도를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지구 지정 또는 개발을 좀 통한다면 대전, 세종의 공적임대주택을 양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전시에서는 그 분양가 검증단이 이미 시행이 운영 중에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신규 그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시공에 대한 검증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같이 그런 조직이나 체계들을 좀 공유해서 상생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주거복지 전달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각 시도가 각각 구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사례 관리와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가져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앞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주택이 이제 소유에서 거주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축사를 해주신 그 김정규 회장님께서도 용적률을 많이 높여가지고 그만큼을 도심내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완화, 개발 이익에 대한 것들을 완화를 해주고 그 개발 이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또 공공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공기업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대전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개발이라든지 특히 이제 국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전, 세종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셨고요. 이제 수요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외적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로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할 때 이제 맞춤형 공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의 이제 그 상생 방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적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주거복지 체계에 대해서 통합하는 방안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용적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시고, 그러나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회수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세종시 주택과의 김태현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반에 생각하시는 의견이라든지 또 개인 생각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주택과 분양 공급도 안 되는 민원사무관입니다. 앞서 전문가분들께서 너무 정확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 현황과 대책을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실무자로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조속 대상 지역이 이제 16년 11월 달에 묶이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와 그다음에 투기지역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구대출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19년 말까지는 적어도 안정세를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부터 이제 외부 요인,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있었죠. 그때부터 공급 부족과 맞물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까 전문가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집값 상승은 20년 6월 달에 배당과 정도가 조정 대상지역 지정되면서 중천의 효과가 그다음에 20년 7월 행정 수도 발언에 따른 정책 이슈가 물리면서 단기간 내에 7, 8월 달에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20년 11월부터 원래 6월까지는 하락 정도는 아닌데 어떤 둔감하게 상승했고 안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둔감이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20년 6월 17일 7일 보완대책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안정화대책으로 가족대 조기세 양도세 강화 이런 게 시행됐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개편될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뭐 아시다시피 계획도시로서 국회의사당이라든가 공공기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주도 완성개발 보호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아무래도 외부 요인에 대한 주택 변화에 따라서는 민감하게 주택 가격이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정화 대책을 뭐 말씀하라 그러면은 뭐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 공급 차원은 20년 말까지는 지금 11만 5천호를 지금 공급을 했습니다. 30년까지 계획도시인데 지금 공급주택이 한 19만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11만 5천호를 공급했기 때문에 계획사업은 7만 5천호가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표지에 대한 특별공급 결제가 입법 기간, 입법 예고가 완료되고 이 표지가 확정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일반 공급 수요가 공급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1만 3천호가 더 공급된다고 발표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랑 밀려서 은변 지역에 이제 또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감안하면은 일반 수요자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 수요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하고 전월세 가격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이번 하반기에 한 10전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요면은 아마 그 수급 균형을 통해서 균형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동산 투기 단속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토부도 상반기 부사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저희 세종시도 지금 그 시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시민연대와 이렇게 공무책을 구축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7월 말부터 또 TF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강하게 투기 세력을 단속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세종시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김 탐관님이신데,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을 뭐 저희들 했던 거 연결해서 또 해주셨고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을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겠다라는 측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월세에 대한 부분도 뭐 하반기에도 안정화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에 하고 있는 투기 단속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주택정책과 이유식 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주택정책과장 이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택가격 안정대책이나 이제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종합대책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법령을 정비를 해야 되고요. 법령에서 조례까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가 예산이 이제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그 정책의 특성상 장기간에 수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게 그
종합대책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전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대전시가 이제 87년도가 이렇게 집값이 승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흐름을 보면은 그 한 9년에서 10년 주기로 대전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뭐 정계호 이렇게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이렇게 그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옛날 그 2002년도인가요? 그때는 심지어는 이제 부동을 이렇게 그 서울의 강남 복부인들이 와서 버스로 와서 무차별적으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8년도에 또 이제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쿠숑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넷 SNS에서 그 강의를 해갖고서 그때부터 이제 또 매입 이렇게 외집 투기 세력이 갑자기 유입됐고요. 지금 안정화됐지만은. 그래서 저희 이렇게 그 대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투기 뭐 이제 규제 대책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주택가격 안정 대책,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투기를 한번 근절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거주자, 시일 거주자들한테 이렇게 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무주택자부터 유주택자까지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 이런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택 공급을 할 때 우선 뭐 이제 이렇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까지 12만 9천호를 공급하면은 현재 이제 그 101.4%의 주택 공급률이 한 114%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주택 가격 폭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3년 동안에 7만 1,000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3만 4천원을 공급하자. 물론 여기에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단독, 다가구, 다 모든 주택이 유행이 다 포함된 그런 공급 대책입니다. 그런 공급 대책을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맞춤형 주택을 하기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3만원 이렇게 그 공급을 하자. 여기서 말하는 3만원 공급은 우리가 이제 뭐 착수 개념이 아니라 사업 확정 개념으로 굵기 해갖고서 하여튼 3만원 공급해서 우리 현재 이제 이렇게 그 임대주택 5만 6천원인데요. 그것을 이제 3만 쪽으로 확보를 하면 전세나 월세난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위해서도 2030년까지 15,000원을 공급하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그 패널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렇게 면적은 이제 평수를 소형으로만 하지 말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24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우리 공적 임대주택처럼 뭐 싸구려 자재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홍보관도 개설을 했거든요. 도시공사 앞에 보면은 대전 테크노파크 2층에 홍보관도 개설을 했는데 아주 이제 고급형 자재를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도 다양화 시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년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해서 공급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주택 공급을 하려면 사실 말씀드려서 민간에서 하는 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아니 참, 공공에서 하는 게 15%고 85%가 민간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 33% 정도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는 거고 52% 정도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민간 신축으로 하는데요. 저희들 이제 저희 시에서는 민간의 그 참여랄까 아니면 공급에 이제 이게 그 정상적인 그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금년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통합심의를 이게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그 민간주택을 지려면은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모 아파트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할 때 보면은 하루에 뭐 이제 그 금융비용 부담이 뭐 4천만 원이 간다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1억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가격 안정시키기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심의는 그동안 이제 처음에 이제 개별심의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그거를 통과하면은 교통위원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관이나 건축에 대해 또 건축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 전에 재영역 평가를 받거든요. 이런 것을 한 방에 해결을 해서 민간 이제 그 사업자들이 최대 7개월, 이것은 이제 보안 기간만 7개월로 저희들이 이제 거치는 기간에 그것만 산정을 했을 때 7개월인데 사실 보면 이 5가지 심의를 거치는데 그동안 한 뭐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통합심의에서 1.5 내지 2개월로 이렇게 해서 민간 그 시행자나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를 우리 대전시는 똑같이 이제 그 5월 1일부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가 첫 번째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법령의 근거는 기반시설은 과도한 기반시설은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제 그 뭐 진입도로 같은 거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제 그 건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은 이게 분양가에 다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제 심의나 승인 단계에서 추가 조건을 지향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이렇게 알박기 요인이 되고 있는 부지 정형화. 이것도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통심의 받을 때 주차장이 이제 추구 확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단지별로 130%에서 많은 단지는 170%까지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화해서 설계자나 이렇게 그 사업 하시는 분이 그것을 이제 예측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4가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공급계획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주택가격 안정을 최대한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축 과장님께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대전시 같은 경우 외부의 투기 세력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투기 근절, 그리고 이제 지역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언급하셨던 부분이 맞춤형 주택 정책 부분에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업체의 그 참여에 대한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규제 완화라든지 특히 이제 통합심의를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돕고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한다든지 교통심의에 대한 부분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대전시하고 세종시의 주택시장이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한번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저기 자기소개 한번 하시고요. 네. 의견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건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배종찬입니다. 먼저 공급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흔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역발상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대전, 세종 아파트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 근원적으로 차단하면 그 무엇인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공급인이 뭐 참 좋은 얘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들어온 이유를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세 자금이 오르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른다. 물론 또 뭐 다양한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 전세 자금 상승이 매매 가격을 이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자금 왜 이처럼 상승하냐라고 한다면 전세 자금 대출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2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34조고요. 현재는요, 4월달까지 전세 자금 대출이 무려 110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전세금이 오르는데 세입자들이 과거에는 자신의 전세금에 맞춰서 전세를 구했죠. 근데 지금은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1억 5천이면 1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전세를 내놓으면 세입자들이 막 들어와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옛날에 현금 3천만 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원룸 투룸에 거주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대전에 전세자금 3천만 원으로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세입자들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집값 상승, 전세금부터 차단해야 되고요. 이처럼 전세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비율을 물론 주거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로 축소하게 되면 눈높이에 맞는 전세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안 해주니까 현재 32평 전세 사시는 분들이 23평을 갈 것이고 23평을 사시는 분들이 10평대를 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급이 꼭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매물이 나와야 된다. 매물이 나온다는 것은 전세 매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를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뭐니 해도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갭 투자하는 원인은 간단하죠. 돈이 되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갭 투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세금을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놓고 보니까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0%에서 12%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1가구 2주택자가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세율에다가 3% 취득세를 가정합니다. 더 웃긴 거는요. 외지인들이 타지의 사람들이 현지의 주택을 구매할 때 플러스 5%가 추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택시장 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처럼 갭 투자와 전세금이 증가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를 사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가 결국은 매매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예시를 든 게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미 구입할 때 취득세, 의지인이 구입할 취득세를 달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혹시
추가적으로 좀 하실 분 계세요? 한 분만 계시면 하시고 없으시면은 예. 저는 제가 좀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누군가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좀 사실은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갖고요. 만족합니다. 저기 토론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지금 4시 31분입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으시고 혹시 추가로 저기 아까 투표하신 분들 어떻게 답변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못 얻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많은 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밝게 해주신 우리 김대희 박사님 이제 서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생겨서 그것도 일어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토론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하면서 마스크 쓰고 우리 토론하면서 마스크 쓰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지금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도 되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토론다운 토론은 이런 것도 하면서 또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이 개선 방안에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는 제가 하시나요? 제가 하시면 되나? 예. 그러면은 오늘 이 두 기관에서 이제 주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 기초연구집사 행사를 위해서 주관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시간 내서 또 찾아와 주신 여기 지금 계시는 플로어에 계신 우리 청중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 그리고 토론했던 내용들이 대전과 세종의 주식시장의 안정화에 조금이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대전 세종 주택시장 진단 및 안정화 방안 공동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